우리는 모든 관심을 우주의 깊은 곳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에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진보된 눈인 웹을 가장 먼 곳으로 향하게 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가장 가까운 이웃, 달에서 왔습니다. 웹이 어두운 면에 거대한 남극 에이트켄 분지를 들여다봤을 때 데이터는 폭주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마라 지역의 4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변칙적인 존재는 40억 년 전 충돌했던 소행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지구에서 온 산소 때문에 생긴 녹의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온도는 예상치의 2배가 넘는 무려 섭씨 70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의문을 던지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보게 될 것들이 달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달이 지루하고 죽은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달의 모든 센티미터를 알고 있다고 믿었죠. 먼지 투성이의 회색빛을 띤 완전히 탐사된 위성, 그저 하늘에 떠있는 충실한 동반자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투2호와 같은 로봇 탐사선들이 우리 위성의 뒷마당 그 신비로운 어두운 면에 착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달에 관한 모든 책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은 비밀로 가득한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을. 모든 것은 평범한 임무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7일에 발사된 중국의 탐사선 위투 2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한거 역사를 썼습니다. 달의 어두운 면에 최초로 연착륙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폰 카르만 충돌구에 착륙했죠. 이곳은 남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정해진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수면 모드로 전환했죠. 하지만 임무의 8번째 달에 낮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날짜로는 2019년 7월 28일에 해당했습니다. 베이징 관제팀은 탐사선을 낮잠 재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높은 방사선과 타는 듯한 열기를 의미했습니다. 이 상황은 탐사선에 손상을 줄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탐사선을 끄기 전 주 카메라에서 온 마지막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주변 풍경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물질로 가득 찬 작은 충돌구를, 젤리처럼 생긴 반짝이는 무언가. 이것은 달의 먼지투성이, 표면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색색의 젤리 한 줌을 발견한 것과 같았죠. 따라서 팀은 모든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모든 임무는 이 기묘한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1년 넘게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물질은 외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달 자체의 폭력적인 과거의 일부였죠. 그것은 강력암이라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충돌로 인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진 암석의 한 종류입니다. 20 곱하기 6cm 크기의 영역에서 발견된 이 녹색을 띤 반짝이는 샘플은 여러 광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유리 조각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화산 활동은 30억 년도 더 전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거의 확신합니다. 거대한 소행성이나 혜성 혹은 운석이 이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을. 충돌 당시 압력과 온도가 너무나도 높아져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일부는 너무 빨리 식어서 유리로 변했죠. 나머지는 더 천천히 식으면서 이 새로운 암석을 형성했습니다. 이 작고 반짝이는 돌은 달 표면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곳은 우주에서 오는 폭격으로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는 역동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 이 조각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우리에게 항상 등을 돌리고 있는 달의 뒷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을까요? 왜 다른 쪽 면은 우리에게서 계속 숨겨져 있을까요? 답은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우리 위성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27일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행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같은 면을 향하게 됩니다. 마치 댄서가 파트너 주위를 돌면서 계속 얼굴을 파트너에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른 쪽이 어둡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쪽 모두 거의 같은 양의 햇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쪽은 우리가 보는 쪽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곳에는 밤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어두운 반점, 즉 현무암질 평원인 달에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원들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거대한 화산 폭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달의 먼 쪽은 수많은 충돌구와 높은 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두 면 사이의 이 극적인 차이는 달이 균일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가진 천체입니다. 한쪽 면은 용암의 바다로 씻겨 나갔고 다른 쪽은 수십억 년 된 충돌구의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성은 달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탄생과 초기 시대를 겪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과거는 표면 아래에 또 어떤 비밀들을 숨기고 있을까요? 따라서 과학자들은 표면 아래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가장 거친 상상조차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동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십억 년 전에 흐르던 용암류에 의해 파인 거대한 터널들입니다. 즉, 용암 동굴이죠. 달에 더 이상 활화산은 없지만 한때는 그 표면이 빛나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용암들이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표면 아래에 이 터널들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지구의 지하철 터널처럼 말이죠. 단지 이것들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 즉 LRO는 이런 종류의 구덩이를 20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붕괴된 용암 동굴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트렌토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 중 하나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요의 바다에 위치한 이 동굴은 약 45m, 너비의 80m 길이로 거의 축구장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120m 이상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것이 아닙니다. 표면의 온도가 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 섭씨 130도까지 떨어지는 반면 이 동굴 내부의 온도는 약 섭씨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이 동굴들은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우주 방사선, 극심한 온도 변화, 심지어 운석 충돌에 대해 자연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달 안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달의 격렬한 과거를 가리키는 신비로운 젤리 같은 암석,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진 뒷면, 그리고 이제 표면 깊은 곳에 있는
미래의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일정한 온도의 거대한 동굴들. 이 발견들 각각은 홀로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큰 그림을 가리킵니다.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우주 탐사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러나 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달의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에 갇혀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충돌구 안에서 얼어붙은 채 기다리는 보물. 이 보물은 생명과 우주 여행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돌구들 안에는 얼어붙은 채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몇 방울이 아닙니다. 수억 톤의 물, 달의 극지방 토양에 섞여 있는 거대한 자원입니다. 미세한 얼음 결정에 갇혀 있는 상태로 말이죠. 이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혁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의 물은 액체금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이 물은 인류가 태양계로 뻗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방정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데려간 세턴 5호 로켓의 무게 중 90% 이상은 단지 이륙하기 위한 연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는 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달의 얼음을 채취해 로켓 연료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위성은 더 이상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행성 간 주유소로 변신합니다. 화성이나 그 너머로 가는 우주선을 위한 중간 기착지, 보급 기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물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식수와 미래 기지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학적 과정을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여 숨 쉴 공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극지방에는 1.3조 파운드, 즉 약 6천억 킬로그램의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4억 6천만 대의 자동차 무게와 같습니다. 아마 바다를 만들 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문을 활짝 열기에는 분명히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달의 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에너지 그 자체라면. 왜냐하면 달의 토양은 지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또 다른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륨-3. 이것은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핵융합 반응의 주요 연료 중 하나인 헬륨의 특별한 동위원소입니다.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를 분열시키는, 즉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뒤에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남깁니다. 하지만 헬륨-3은 미래의 융합 원자로를 위한 완벽한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융합 반응에 들어갔을 때 전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없고 달에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헬륨-3은 태양풍에 의해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성의 자기장은 이 입자들 대부분을 빗나가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와 자기장이 없는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이 헬륨-3 폭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그 표면 토양은 이 귀중한 동위원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달 표면에는 100만 톤 이상의 헬륨-3이 있습니다. 단 25톤의 헬륨-3은 미국 전체의 1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달의 매장량은 전 세계를 수천 년 동안 먹여 살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과 에너지,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훨씬 더 풍부한 보물 상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년 동안 달에 충돌한 소행성들은 단지 충돌구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포함하고 있던 귀중한 금속들도 표면에 남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백금, 이리듐, 팔라듐과 같이 지구에서는 희귀하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들이 달의 충돌구 안 표면에서 단 몇 미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경 20km가 넘는 6,500개 이상의 큰 충돌구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 충돌구들에 수조 달러 가치의 광물이 묻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지구에서 이 금속들을 채굴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깊이로 내려가야 하는 반면 바람이나 비와 같은 침식 과정이 없는 달에서는 이 귀중한 화물이 충돌 지점에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달 채굴을 과학적 상상에서 경제적 필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달은 누구의 것인가? 1967년의 우주조약은 어떤 국가도 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어지러운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온도의 지하 동굴들, 행성 간 여행을 위한 주유소 역할을 할 얼어붙은 물 자원,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한 융합 연료, 헬륨-3, 그리고 우리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조 달러 가치의 귀중한 금속들, 이 모든 것이 수년간 죽은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 회색 구체 위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들은 이론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이론들을 증명하는 실제 발견들은 무엇일까요? 팀들이 달에 착륙했을 때, 카메라를 켰을 때, 드릴을 작동시켰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측은 끝났습니다. 발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었습니다. 달 토양의 온도에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측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찬드라얀 3 탐사선이 2013년 8월 23일 달에 남극에 착륙했을 때 온도계를 흙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값은 불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 표면의 온도가 20에서 30도 섭씨 사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측정 장비는 무려 70도 섭씨를 가리켰습니다. 예상보다 2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달의 표면 바로 아래 흙의 단 몇 센티미터 깊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 아래 우리의 이론들을 말 그대로 녹여버리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내부 역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활동적이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은 어딘가에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달의 핵은 차갑고 죽지 않았던가? 이 예기치 않은 열은 표면 아래의 방사성 원소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일까? 아니면 달 깊은 곳에서 오는 열 흐름이 있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더 많은 질문들만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달의 열 역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모델을 뒤엎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단 하나의 온도 측정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론들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발견할 충격적인 사실들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폴로 임무에서 남은 암석 샘플을 재검토하면서 터졌습니다. 수년간 휴스턴의 한 실험실에 잠겨있던 이 샘플들 안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조각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조각.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강력암 안에 약 2cm, 너비의 석영, 장석, 지르콘으로 이루어진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광물들은 달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숨 막혔습니다. 이 암석은 무려 40억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성 조건은 지구 표면 약 20km 아래의 물이 풍부한 환경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지구의 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암석이 형성된 직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그 당시 달은 지금보다 3배 더 행성에 가까웠습니다. 충돌은 너무나 격렬해서 이 작은 암석 조각을 우주로 튕겨내 달로 보냈습니다. 수십억 년 후 또 다른 충돌이 그것을 달의 흙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행성 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돌은 젊은 지구가 얼마나 격렬한 폭격 아래에 있었는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세계의 운명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달의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 분지인 남극 에이트켄 분지 아래를 들여다봤을 때 중력 데이터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질량 변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분지 약 300km 아래에 묻혀있는 코네티컷주의 4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무게를 파운드로 쓰려면 1옆에 18개의 0을 붙여야 합니다. 이 덩어리는 분지 전체의 바닥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중력을 기묘하게 바꾸고 있죠.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어떠한 이론도 달의 멘틀 아래에 어떻게 그렇게 밀도가 높고 거대한 금속 조각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달의 형성 시기부터 남아 sakcho, 마그마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고밀도 산화물 덩어리일까? 아니면 훨씬 더 상상하기 힘든 무언가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40억 년 전 이 거대한 분지를 만든 소행성의 철니켈 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을 상처 입힌 무기의 일부를 자신의 표면 아래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달이 외부에서 오는 충돌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이 거대한 이물질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숨긴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묘한 발견은 우리 위성의 색깔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이 녹슬고 있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녹. 과학적으로는 적철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붉은 빛을 띤 산화철이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산소. 그러나 달은 건조하고 대기가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풍은 표면을 끊임없이 수소로 폭격합니다. 수소는 녹쓰는 것과 정반대의 반응, 즉 환원을 촉발합니다. 따라서 달에서 녹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답은 또다시 지구에 있었습니다. 우리 행성의 자기장은 자기 꼬리라고 불리는 긴 꼬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는 달까지 뻗어 있죠. 달이 보름달일 때 이 꼬리를 통과하면서 자기 꼬리는 태양풍의 99%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탈출한 산소 원자들을 달로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산소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가 표면에 충돌하면서 방출된 얼어붙은 물 분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매 보름달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자신의 위성을 녹슬게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흙, 지구의 암석, 묻혀있는 금속 괴물, 그리고 이제는 녹. 이 발견들 각각은 그 자체로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토록 많은 변칙들을, 이토록 많은 불가능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달이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변하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세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비밀, 모든 불가능한 암석, 모든 변칙은 단지 달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미지의 일부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창어 5호 임무는 이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결정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이 결정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었습니다. 투명하고 작고 언뜻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입자. 하지만 2020년 12월 창어 5호 탐사선이 달에서 약 1.7kg의 암석과 흙 샘플을 가져왔을 때 베이징의 과학자들은 이 작은 결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창어석 Y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달에서 발견된 6번째 새로운 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견한 첫 번째 광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12억 년 전 달이 화산 활동을 하던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광물학협회가 이 결정을 분석하고 승인했을 때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성은 지구 어디에서도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달에 고유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결정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 안과 주변에 숨겨진 것에 있었습니다. 헬륨-3. 왜냐하면 이 작고 수십억 년 된 결정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의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단 25톤의 헬륨-3이 미국의 1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전 행성을 수천 년 동안 먹여 살릴 만큼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작디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결정은 실험실에서 이 거대한 잠재력의 물리적 증거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비밀은 단지 미세한 결정이나 거대한 금속 덩어리에만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비밀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에 호소했습니다. 냄새처럼. 네, 달은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터진 불꽃놀이 냄새.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모듈로 돌아왔을 때 우주복에 달라붙은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날카로운 냄새와 마주쳤습니다. 이 냄새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화약도 산소와 타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달먼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먼지는 우리가 아는 먼지와는 달랐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진공 속에서 산소 없는 환경에서 머물렀던 극도로 반응성이 강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입자들이 모듈 내부의 순수한 산소와 접촉했을 때 즉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 날카로운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달 건초열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달에서 걸었던 12명의 우주 비행사 모두에게 목 통증, 재채기, 눈물을 유발했습니다. 이 먼지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유리 같고 날카로운 구조로 우주복 부츠를 긁고 치미워스 샘플 용기의 밀봉을 손상시키며
장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견은 달에 정착하려는 꿈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그 미세하고 끈적이며 어디에나 스며드는 먼지를. 그리고 그렇게 발견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에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분출하는 화산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바다들, 태양계의 각 위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고 자신만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성, 달은 그들 모두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면의 모든 흔적은 우리 행성의 과거로부터 온 한 페이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원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녹슨 표면, 지하 동굴, 묻힌 금속 괴물, 지구에서 튕겨나온 암석,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흙, 새로운 결정, 그리고 화약 냄새가 나는 먼지. 이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임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로봇이 수백 미터 깊이로 내려가 동굴 사진을 찍게 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분광계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암석이 녹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왜냐하면 이 믿을 수 없는 발견들 뒤에는 적어도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공학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학적 성공의 첫걸음은 달의 가장 무자비한 적 중 하나, 즉 그 날카롭고 끈적이며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먼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토록 믿을 수 없는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공학적 기적들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제 충격적인 발견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이 발견들을 가져다 준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조용한 영웅들인 우주선 속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달의 비밀을 밝혀낸 각 장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달의 어두운 표면 수미터 아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영원한 어둠에 묻힌 충돌구 안을? 답은 위투, 2호와 같은 탐사선이 사용하는 달, 침투 레이더, 줄여서 LPR 기술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배가 해저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나는 음파를 보내고 그 메아리를 들어 지면의 구조를 그립니다. LPR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소리 대신 전파를 사용합니다. 탐사선은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표면 아래로 보냅니다. 이 파동들이 암석, 먼지 또는 다른 밀도의 층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됩니다. 탐사선 위의 수신기는 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수집합니다. 메아리의 시간과 강도는 지하 구조물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느슨한 먼지층을 통과한 신호의 메아리는 단단한 암석층에 부딪힌 신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투 2호는 이 기술로 표면에서 약 300m 아래까지의 구조를 지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 임무들이 도달할 수 있었던 깊이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레이더들은 표면에서 단 몇십 미터 아래만 볼 수 있었던 반면 위투, 2호의 LPR은 저주파 파동을 사용하여 달 지각의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처음 40m가 먼지, 흙,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수십억 년 전 용암류에서 남은 굳어진 화산암층이 있다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이것은 달의 지질학적 역사를 층층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달의 지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지질학적 엑스레이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신비한 지하 동굴과 묻힌 충돌구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져보고 그 화학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암석의 화학적 지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분광계가 등장합니다. 특히 중국의 위투 2호 탐사선이 발견한 그 젤리 같은 물질이나 인도의 찬드라얀 3이 발견한 황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상 분광계, 줄여서 VNIS와 같은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의 작동 원리는 매우 우아합니다. 마치 프리즘이 백색 광을 무지개색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분광계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개별 파장으로 분리합니다. 각 화학 원소와 광물은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그 원소에 대한 고유한 스펙트럼 서명 또는 색깔 지문을 만듭니다. 위투 2호가 그 기묘한 물질에 접근했을 때 그 위에 빛을 쏘고 반사된 빛을 VNIS로 분석했습니다. 장비는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각 파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스펙트럼 데이터를 알려진 광물들의 스펙트럼, 서명 라이브러리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신비한 물질은 감남석과 휘석 같은 규산염 광물을 포함한 유리화된 강력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충돌 이론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전 방법에서는 암석의 조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지구로 가져와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 덕분에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암석의 화학 분석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에서 황, 알루미늄, 칼슘과 같은 원소의 존재를 이토록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달 아래의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처럼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중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사의 중력 복원 및 내부 실험실, 줄여서 그레이스 임무는 바로 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달 궤도에서 서로를 따라가는 에브와 플로우라는 두 개의 동일한 우주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두 우주선은 서로 간의 거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오차로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도플러 효과에 기반합니다. 마치 앰뷸런스 사이렌이 다가올 때 고음이 되고 멀어질 때 저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선들이 달 표면에 더 밀도가 높은, 즉 더 많은 질량을 가진 지역 위를 지날 때 앞선 우주선, 예를 들어 에브는 그 지역의 중력에 의해 약간 가속됩니다. 이는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가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만듭니다. 에브가 그 지역을 지나고 플로우가 다가올 때 거리는 다시 줄어듭니다. 거리의 이 미세한 변화들은 마이크로파 신호의 주파수 이동으로 감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달 표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중력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검토했을 때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서 거대한 변칙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는 표면 아래에 주변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내부 구조를 마치 단층 촬영 장치로 층층이 분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레이얼 이전에는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대부분 지진 데이터와 이론적 모델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얼은 우리에게 달 내부의 질량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의 존재와
위치를 이토록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에게 달의 과거와 현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레이더는 지하를 보여주고, 분광계는 화학 성분을 읽으며, 중력 센서는 내부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달은 단지 과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달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14일간 지속되는 긴 달의 밤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사는 달 표면에서 사용될 작고 컴팩트한 핵융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킬로파워 프로젝트의 후속인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원자로는 우라늄 235 핵 분열을 통해 열을 생산합니다. 이 열은 열 파이프라는 시스템을 통해 스털링 엔진으로 전달됩니다. 스털링 엔진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기계적 에너지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고 매우 신뢰성 있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동차 크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0년 동안 중단 없이 4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약 30가구의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이 기술은 달의 연구기지를 건설하고 채굴을 하며 과학실험을 중단 없이 수행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도구들은 달의 가장 기본적이고 무자비한 현실 중 하나와 맞서야 합니다. 그 혹독한 어둠과 말이죠. 탐험가는 영원한 어둠에 묻힌 충돌구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카메라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200배 더 약한 빛에서 어떻게 세부 상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기술은 달의 그림자에 도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술은 달의 그림자에 도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섀도우 캠. 이것은 평범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달의 남극 충돌구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직접적인 햇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온도는 명왕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영하 240도 섭씨까지 떨어집니다. 일반 카메라는 그곳에서 검은 화면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섀도우 캠은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인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밤에 방에 들어가면 눈동자는 더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해 확장됩니다. 섀도우 캠도 정확히 이것을 하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에서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센서와 긴 노출 시간을 통해 일반 카메라는 감지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빛의 광자까지도 수집합니다. 이 빛은 근처 3본구리에서 반사되거나 충돌구 안으로 간접적으로 스며드는 약한 2차 조명입니다. 이 덕분에 섀도우 캠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200배 더 약한 빛 조건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 줄여서 LRW에 있는 표준 카메라에 비해 혁명입니다. LR5의 카메라는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이 그림자 지역에서는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섀도우 캠은 이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셰클턴 충돌구와 같은 거대한 충돌구 내부의 암석 구조, 경사면, 잠재적인 얼음 퇴적물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 어둡고 얼어붙은 지형에서 어디에 착륙할지, 어디서 샘플을 채취할지,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를 계획하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마치 눈먼 탐험객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달에 무언가를 보내고 거기서 작동시키는 것은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어떨까요? 또는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바로 여기서 도약 기술이 등장합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3 임무는 성공적인 착륙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3일에 엔진을 다시 점화하여 지면에서 약 40cm 상승하고 원래 위치에서 30에서 40cm 떨어진 곳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이 작은 도약은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래 임무를 위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달 표면에서 다시 이륙하는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면에서 샘플이나 더 중요하게는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오려는 임무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이 기동의 배후 기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착륙선은 자체 무게를 이길 만큼의 추력을 생산하는 엔진, 이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항공 전자 시스템, 그리고 재착륙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아폴로 임무에서는 달에서 이륙하기 위해 별도의 상승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더 복잡하고 무거운 설계였습니다. 찬드라얀 3의 성공은 단일 차량이 착륙과 짧은 이륙을 모두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더 간단하고 가벼운 임무 아키텍처에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달 표면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점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 또는 유인 차량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술은 달에서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일종의 로켓 점프 능력입니다. 달에서 무언가를 발사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왜 더 크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로켓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달 표면에서 직접 화물을 발사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국 과학자들이 제안한 전자기 투석기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로켓의 화학 에너지 대신 전자기학의 힘을 사용합니다. 아이디어는 선수가 해머를 던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기 부상 기술로 약 1km 길이의 레일 시스템에서 떠다니는 발사 캡슐을 상상해 보세요. 이 캡슐은 증가하는 속도로 레일을 따라 가속됩니다. 레일 끝에 도달했을 때 달의 탈출 속도인 초속 2.4km에 도달하여 우주로 발사됩니다.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과 핵 에너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시스템이 각 발사 후 소비된 에너지의 7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의 약한 중력과 거의 없는 대기는 이 기술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은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이 투석기 시스템은 비용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주요 목적은 달에서 채굴된 헬륨3나 다른 귀중한 광물을 지구로 저렴하고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달과 지구 사이에 계속 작동하는 거대한 화물 세총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를 2030년까지 완성하고 2035년까지 완전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주 물류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분광계, 중력 센서, 카메라, 도약 엔진, 그리고 투석기. 각각은 달의 비밀을 풀고 그곳에서의 우리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공학의 걸작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분석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기계와 발전된 알고리즘 너머에 이 발견 여정의 진정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기술들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암석과 먼지를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광물을 찾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구들로 무장한 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에 답하기 위해 달의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신비한 구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어둠 속에는
단지 얼어붙은 물뿐만 아니라 태양계 초기 시대의 비밀들도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을 여는 것은 단지 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도구들, 기술들, 가능성들. 하지만 이제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제 사실들로 넘어갑니다. 과학계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교과서를 찢어버리게 만든 순간들로 템포가 빨라집니다. 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발견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달 표면과 그 너머에서 마주한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장엄한 순간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물리 법칙이 휘어지고 이론이 산산조각 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의 시간입니다. 난로 냄새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달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이 냄새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달 먼지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태양풍의 이온화 작용에 노출된 극도로 반응성이 강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포화 입자들이 모듈 내부의 100% 순수 산소와 접촉하자 즉시 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화학 반응이 날카로운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묘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다른 세계의 화학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달에서 걸었던 12명의 우주 비행사 모두가 달 건초열로 알려진 반응을 겪었습니다. 재채기, 코막힘, 목 통증. 왜냐하면 이 유리 같고 날카로운 입자들이 호흡기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달 식민지 주민들이 마주할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의 첫 신호였습니다. 이 냄새는 달이 단지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 자신만의 활성 화학을 가지고 있다는 첫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달의 화학은 단지 먼지에만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화학적 변칙은 표면의 색깔이었습니다. 녹, 붉은 녹. 그리고 이 녹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에 완전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달을 녹슬게 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태양풍이 표면을 끊임없이 수소로 폭격하고 녹을 방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궤도선 찬드라얀 1은 달의 극지방에서 적철석, 즉 녹슨 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탐지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매 보름달마다 달은 지구 자기장의 연장선인 자기꼬리를 통과합니다. 이 자기 터널은 달을 태양풍으로부터 99% 보호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지구 상층 대기에서 탈출한 산소 원자들을 포착해 무려 38만 5천 킬로미터를 날라달로 운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가 자신의 위성 위로 산소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에 얼어붙은 물 분자들이 이 반응에 참여하면서 달의 극지방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 천체 사이에 가장 믿을 수 없고 시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행성이 자신의 대기 일부로 자신의 위성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행성 간 대기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탐구에도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의 생명 흔적이 이웃한 위성의 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섬뜩한 순간, 2019년 7월 28일 중국의 탐사선 위투이는 달의 어두운 면에 있는 폰 카르만 충돌구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팀은 탐사선을 낮잠 재우기 전에 주 카메라에서 온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충돌구 안에 반짝이는 젤리 같은 녹색을 띤 물질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회색, 먼지 투성이 달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외계 생명체? 기술의 일부? 과학계는 1년 넘게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달에서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분광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질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충돌로 녹았다가 매우 빠르게 식어 유리화된 강력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녹색빛과 젤리 같은 광택은 다른 강력암 샘플과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형성한 충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근처의 핀센이나 알더 충돌구를 만든 거대한 충돌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20cm짜리 조각은 그 지옥에서 튀어나와 위투2의 길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달이 얼마나 격렬한 곳인지, 그리고 그 표면 아래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밝고 다채로운 증거였습니다. 그 녹색빛은 수십억 년 전의 우주적 재앙의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달 내부 표면에서 무려 300km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의 쌍둥이 그레이스 위성이 달의 중력 지도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에서 거대한 변칙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 바로 아래의 중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시키는 거대한 질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측정 오류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금속 질량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1,8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 무게는 2.18 퀸틸리언 킬로그램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상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달의 멘틀에 박혀 그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닷과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달의 지질학적 모델에는 이런 구조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질량은 어떻게 거기에 왔을까?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것이 40억 년 전 이 거대한 분지를 만든 소행성의 철니켈 핵이라는 것입니다. 즉, 달에 충돌한 거대한 원시 행성의 심장이 여전히 달 멘틀 깊숙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충돌 잔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과 달의 형성에 대한 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단지 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부 구조와 진화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달이 단지 위성이 아니라 우주적 범죄 현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냄새, 녹 젤리, 그리고 묻힌 금속 괴물. 이 네 순간은 달에 대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엎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단지 조용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화학적으로 활발하고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칙들은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곳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생명력이 단지 화학적 활동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달 깊은 곳, 그 일정한 온도의 용암 동굴 안에 수십억 년 동안 지구로부터 숨겨져 온 무언가가 있다면?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이 모든 발견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를 가장 급진적인 질문으로 이끄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단지 암석과 금속인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 발견들의 종합적인 의미는 우리를 훨씬 더 기묘한 가능성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훨씬 더 기묘한 가능성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속도 수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들이 1971년에 가져온 일만 5076번 암석 샘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이 암석은 평범한 달 암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발전된 분석 기술로 재검토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암석 안에 묻힌 이 그램짜리 조각은 그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석영, 장석, 지르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광물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연대 측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입자는 무려 40억 1000만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지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단 하나의 시나리오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40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이 작은 암석 조각을 우리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해 우주로 튕겨냈습니다. 그 당시 달은 지금보다 3배 더 가까워 단 12만 8천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암석은 며칠 만에 달에 도달하여 그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충돌들로 흙 아래에 묻혔습니다. 1971년에 앨런 shepherd와 에드거 미첼이 그것을 찾아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발견된 최초이자 유일한 지구 운석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두 세계 사이의 물질 교환을 증명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초기 태양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행성들이 서로에게 암석으로 공격하던 우주적 당구 게임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돌은 우리 행성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족 앨범의 가장 예상치 못한 페이지, 달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 아래에는 단지 과거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열쇠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동굴 용암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달에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일본의 카구야와 나사의 그레일 임무에서 온 데이터가 결합되었을 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우스 언덕 지역에서 표면 수백 미터 아래의 거대한 공동이 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 대성당이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약 50km 길이에 1km 너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었죠. 이것은 지구에서 알려진 가장 큰 용암 동굴보다 10배, 심지어 100배 더 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달의 낮은 중력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용암 동굴이 형성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 전 흐르는 용암강이 표면에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는 동안 그 아래의 뜨거운 용감은 계속 흐르며 이 거대한 공동을 파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질학적 경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미래에 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동굴들은 17도 섭씨의 일정한 온도를 제공했습니다. 해로운 우주 방사선, 미세 운석, 그리고 표면에
극심한 온도 변화에 대해 완벽한 자연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달 식민지를 표면에 건설하는 대신 이 거대한 자연 피난처 안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달 정착의 꿈을 공상과학에서 공학계획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달은 우리에게 피난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서 우리가 본 가장 기묘한 반사 중 하나는 달이 스스로 녹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1 궤도선이 달의 극지방에서 적철석, 즉 산화철의 존재를 탐지했을 때 과학계는 경악했습니다. 녹슬기 위해서는 산소와 물이 필요했습니다. 달에는 둘 다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표면을 끊임없이 폭격하는 태양풍의 수소는 녹을 방지하는 환원제였습니다.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무엇이 풀었을까? 답은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매 보름달마다 달이 지구에 자기 꼬리를 통과할 때 우리 행성에서 새어나온 산소 원자들이 달에 도달했습니다. 표면에 얼어붙은 물 입자들과 미세 운석 충돌로 방출된 물 분자들과 결합한 이 산소는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달을 녹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천체 사이에 가장 섬세하고 시적인 연결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는 매달 자신도 모르게 우주에서 자신의 위성에 붓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행성 간 대기 이동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의 탐구에도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의 생물학적 서명이 이웃 위성의 표면으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화석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의 녹은 어쩌면 지구 생명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메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발견들 각각이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불편한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달은 죽은 암석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지구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충격적인 발견들, 어지러운 숫자들, 그리고 무너진 이론들의 더미 속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과 어떻게? 라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는가? 이 기술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지만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발견들이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이 지점 이후의 여정은 망원경이나 탐사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철학적 여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단지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찾은 모든 암석과 금속보다 훨씬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우리 자신임을 이해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종류의 발견이 될까요? 구원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발견들, 이 무너진 이론들, 이 어지러운 여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숨을 죽이고 속도를 늦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단지 과학적 사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철학적인 거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장엄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발견의 흥분을 잠시 접어두고 존재의 고요한 깊이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역설들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깝고 동시에 얼마나 먼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달은 하늘에서 가장 친숙한 물체입니다. 매일 밤 그곳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연인들의 비밀 친구였으며 우리의 달력을 결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단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의 우주적인 이웃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그를 만질 수 있고 표면에 차량을 내릴 수 있으며 심지어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근접성은 우리에게 통제와 이해의 감각을 줍니다. 하지만 달은 한편으로 다른 동시에 다가갈 수 없는 공허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 수십억 킬로미터, 수많은 세계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의 고요한 표면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하고 무관심하며 대부분 비어있는 우주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상황에는 비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여행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빠른 로켓으로도 그곳에 도달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화성에 가는 데는 몇 달이 걸리고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립니다. 달에 내딛는 모든 걸음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놀이터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 얼굴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 기슭에서 노는 단지 몇 개의 조약돌만 주울 수 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바다의 깊이, 신비, 그리고 광활함은 우리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주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찮음에 대한 우울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 아름다운 진실이 싹틉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행성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은 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더라도 망원경으로 그의 분화구를 연구할 수 있고 탐사선으로 그의 흙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접성은 우리에게 만지고 분석할 힘을 주지만 거리는 우리에게 상상하고 궁금해할 영감을 줍니다. 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설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금이 가져오는 슬픔을 이해가 가져오는 기쁨으로 바꿉니다. 당신도 이 역설을 매일 경험합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자신의 삶,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 슬픔, 꿈은 당신에게 매우 가깝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뉴스를 읽거나 하늘을 볼 때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 수많은 다른 삶이 있는 거대한 세계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고독과 연결의 감정을 동시에 만듭니다. 달은 이 개인적인 경험을 우주적 규모로 가져갑니다. 그것은 우리 집의 램프만큼 친숙하면서도 은하수만큼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영혼과 순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의 표면의 분화구들은 수십억 년 역사의 조용한 증인들입니다. 달은 45억 년 전에 형성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와 침식이 없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 시절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멈춘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는 단지 천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어린 시절, 행성들의 형성,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과거를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영원함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달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발견은 시간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귀중한 순간인지를 강조합니다.
로켓의 발사, 차량의 착륙, 우주 비행사의 첫걸음. 이것들은 수십억 년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짧고 밝은 순간들입니다. 이 상황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존재가 이 우주 달력에서 얼마나 무의미할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138억 년 역사가 1년으로 압축된다면 기록된 인류 역사는 그 해 마지막 분의 마지막 몇 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달의 수십억 년 표면에 우리가 남긴 50년의 발자국은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라지면 이 흔적들도 지워지고 달은 다시 수십억 년의 침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일시성과 결국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이 가져오는 깊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성은 순간에 믿을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시들 것이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일몰의 마법은 어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존재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주의 무한한 흐름 속에서 잠시 동안만 존재한다는 것,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달을 보고 그의 나이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일시성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종은 우리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를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그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그 짧은 순간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역설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끼면서도 사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생일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다른 이 개인적인 시간 인식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 선물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짧고 귀중한 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역설은 달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달의 표면은 무균 상태이고 조용하며 황량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부분이 생명에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혹독한 상기입니다. 이 우주적 침묵은 페르미 역설의 그 불편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주가 이렇게 크고 오래되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지적 생명체로부터 신호를 듣지 못했을까? 달의 이 공허함은 인류가 우주적인 섬에 거대한 침묵의 바다에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깨에 내려앉는 무거운 고독감입니다. 이 고독의 비극은 우주적 가족의 일부가 되려는 우리의 희망이 얼마나 약할 수 있는가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고독감의 한가운데서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를 볼 때 보는 것입니다.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이 그 유명한 지구도디 사진을 찍었을 때 깨달았듯이 그 어두운 공허 속에 떠 있는 유일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그 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기쁨, 고통, 전쟁, 사랑과 함께 그 작고 연약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국경, 깃발, 종교, 언어는 그 거리에서 보면 무의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당신도 이 역설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어깨를 만지거나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거나 공동체의 일부가 될 때
그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달은 우리에게 이 유대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에게서 갈라놓는 모든 차이점들이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달로 떠난 여행의 가장 귀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근접과 거리, 영원과 순간, 고독과 통합, 이 역설들은 달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의 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반사들은 단지 우리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어떤 종류의 종이 될 것인지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제공하는 잠재력은 새로운 일련의 역설, 새로운 일련의 어려운 질문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딜레마와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거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 즉 인류의 탐욕, 지혜, 그리고 협력 능력에 대한 시험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달의 헬륨-3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원을 두고 새로운 냉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은 이 수조 달러짜리 보물을 통제하기 위해 이미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우리를 더욱 분열시킬 수 있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달에 가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네 번째 역설로 이끕니다. 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과 그것을 변형시키고 길들이려는 우리의 충동. 달은 45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 초기 시절에 훼손되지 않은 기록 보관소입니다. 그의 표면의 모든 분화구, 모든 암석은 수십억 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주적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원시성의 보존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일부 지역은 너무나 조용하고 보호되어 있어 우주의 가장 약한 신호를 듣기에 완벽한 관측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은 우리 본성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을 바꿉니다. 지구에서의 우리 발자국이 이것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달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채굴을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원시적인 풍경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먼지를 일으키고 표면을 파고 기계로 소음을 낼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발견에 피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 대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달을 변형시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생명 없는 세계에 생명을 가져오고 그 얼어붙은 물을 녹여 식물을 키우고 그 용암 동굴을 밝혀 도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의 목적은 생명이 단 하나의 행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이 확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원시성은 아마도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 생명, 그리고 의식이 싹트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일 것입니다. 당신도 이 딜레마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으로는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숲의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달은 이 갈등을 우주적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대조로 이끕니다. 달로 날아가는 행위 그 자체. 한편으로 이것은 인간 지성과 성취의 정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행성에서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달로 날아가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은 인류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믿을 수 없는 계획, 정밀성,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턴 5호와 같은 거대한 로켓의 발사는 인류의 집단적 의지가 불로 쓰인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면입니다. 호기심 많고 탐험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면. 하지만 비극적인 진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에 가는 동기 중 일부가 우리가 지구에서 만든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후변화, 자원 부족, 오염. 우리 자신의 행성을 살 수 없게 만들면서 새로운 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화성이나 달을 플랜 B로 생각하는 것은 플랜 A, 즉 우리 자신의 집을 돌보는데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슬픈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 탈출이 동시에 해결책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나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개발할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재활용 기술, 그리고 청정 에너지 자원들은 지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단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세계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집을 떠나는 것이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도 이 역설을 경험합니다.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가능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이 진보가 우리 행성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걱정합니다. 달 비행은 이 두 감정의 구체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면서도 가장 깊은 우려의 반영입니다. 이 모든 발견 후에 달을 볼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한편으로는 우주의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복잡성 앞에서 깊은 경외와 감탄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을 존재의 이 위대한 교향곡에서 작은 음표 하나임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달콤한 현기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잠재력, 이 자원들, 그리고 새로운 국경과 함께 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저지른 실수를 달에서 반복할 가능성, 새로운 경쟁, 새로운 착취의 장을 만들 두려움, 아마도 당신은 둘 다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이제 단지 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희망과 두려움을 위한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의 모든 복잡성, 모든 모순을 반영하는 거울, 우리에게 걸작을 만들 잠재력과 그것을 파괴할 잠재력을 모두 가진 종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근접과 거리, 영혼과 일시성, 침묵과 소통, 보존과 변형, 성공과 실패. 이 역설들은 우리가 달로 떠나는 여정이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달이 단지 지질학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여정에서 우리가 답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후, 이렇게 많은 비밀을 밝혀낸 후 무엇이 변했을까? 이 지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왜냐하면 발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과학 논문을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의식을 변형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하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건 중 하나, 일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내면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하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일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임,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을 탐험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의식은 단지 지적인 훈련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진 힘일까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양의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이해하는 것은 달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먼저 지식의 압도적인 무게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불가능한 가벼움 사이의 대조와 마주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 표면 아래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헬륨3이 있습니다.